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또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지금 양적인 변화를 좀 한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변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 법칙 중에서 이 양적인 변화가 축적이 되면 질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요,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아무리 좋은 회사라 그래도 내 투자 금액이 종목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보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끝나게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풍족하게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생길 때마다 단돈 10,000원씩이라도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투자 금액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요, 우리는 지금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카 관련 주식이 뜬다 그러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분석하고, 쿠팡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또 성장성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제서야 또 분석하기 시작하고요. 또 요즘에는 시장이 또 불안정하고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또 맴돌고 있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좀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주들은요, 역시 초보자들이 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위아래 변동성이 클 때에는 하루에도 20% 이상씩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소형 개별 주식입니다. 그래도 그 개별 주식들을 좀 담아놓으신 분들이 이러한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은요,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때 대형주, 성장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신고가 돌파 나갔을 때 이미 그때서부터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선거 얼마 안 남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 선거 관련주랍시고 지금 급등락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슈로 급등락하는 주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주식들 이미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았을 때는 그들 주식들은요, 수급이 진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역시 대형주들이 시장이 좀 쉬니까 그들 개별 주식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들 종목군들 분석한다 그러면 글쎄 제가 볼 때는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재료, 테마 반영되지 않은 개별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투자 철학이 그들 종목은 안 본다. 나는 분석이 되는 우량주, 가치주, 대형주 중심으로 난 포트폴리오를 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간식용, 오락용 주식은 가까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만 하겠다, 내 투자 철학에 맞는 종목만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만, 그 섹터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 양적 변화를 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서요, 이 근본적인 이 질적인 변화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게 이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질적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양적 변화부터 실현하라. 이런 얘기 들으시려고 귀한 시간 내셔서 유튜브 듣는 건 아니실 테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저는 이 진보 정권의 일자리 정책 이것만 집중을 해도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섹터를 골라내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이 김대중 정권에서는요, 이 정권 잡자마자 IMF 체제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정권, 이 군사정부, 독재정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오랜만에 민주정부가 이제 탄생을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이룩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IMF 체제를 빨리 탈피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겁니다.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에서나 그거는 당연한 1순위 과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요,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 배불리게 먹이고 실업률 낮춰놔야지만이 정권이 계속, 권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썼던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 육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벌기업, 그때서부터 뉴스에서 헤드라인 재벌기업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정부가 재벌기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이 벤처 육성이라는 카드도 동시에 썼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들이요, 벤처점만 들어가면 뭐 성장성만 좀 보여주면 그 당시 가치평가 실적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전력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도 그랬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솔본이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당시 인터넷 기업들이 상당히 시세가 크게 나왔죠. 뭐 40일 연속으로 상한가 나왔던 뭐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량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SK텔레콤, 그 당시 한국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도요, 꽤나 추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장주들이었죠. 자, 실험 문제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과 관광산업, 지식정보산업 등을 지원을 통해서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계속된 선거 공약이었고 실제로 국정운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제를 지원해주고 규제도 혁파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 테마, 재료, 이슈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정치적인 이념 색깔이 털리신 분들은 많이 무시했어요. 부정하고.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굿해요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흐름의 트렌드에 맞게 종목만 골라서 투자하면 그만이에요. 자, 코스닥의 벤처를 키우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또 했었는데요. 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방 벤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답니다. 이 대표적으로 벤처기업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M&A를 시도할 때에는 이 다양한 경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함께 주식 교환 뭐 그런 것들 상당히 M&A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를 봐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죠. 이 노무현 정부 때에도 역시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을 보면요, 어떻게든 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1순위 뛰었어요. 노무현 정부 하면은 뭐 FTA 체결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국과 칠레 간의 농산물 관련 FTA를 체결할 때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서울로 상경해서요, 도로 위에 대자로 누워서 시위도 하고, 당시 이제 추수 앞둔 보리쌀 같은 것도 도로 위에 엎어놓으면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FTA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한국의 통상, 열린 통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준 계기가 바로 한국과 남미 간의 FTA, 한국과 미국 간의 FTA였습니다. 유럽 간의 FTA도 마찬가지고요. 이 FTA가 체결될 경우에 당시 자동차 산업과 이동전화기 산업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될 때 무관세로 수출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엄청날 거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테마 뉴스 재료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 색깔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손실보는 산업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투자를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금융 허브, 물류 중심주를 핵심으로 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각종 경제 특구가 이때 많이 개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앙들도 기양이 많이 되었죠, 항구들이. 자, 그 당시 이제 한겨레라는 이 신문에서 이 헤드라인 뉴스만 한번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금융제조 서비스 삼두마차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자. 당시 주도 섹터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공업이었죠. 그렇죠? 중공업.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여전히 잘 나갔었고요. 이 중공업 섹터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수백 %, 많게는 수천 %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그죠?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중공업 조선사들이 시세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그 당시 경쟁력이 있었던 수출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 부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그 덕분에 우리 제조업 종목군들이, 섹터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 5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뭐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단숨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 보면요, 정부 정책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이 시도하고 도전한 섹터군에서 역시 금융시장, 주시장에서도 주도주 섹터가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진보 정권만 얘기하니까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중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응원하는 정권이 정치적인 색깔이 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저한테
저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정권이 제가 응원하는 정권입니다. 사실 주식쟁이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주는 정권 정치인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고 좋은 정치 정당 아니겠습니까? 뭐 너는 국정 철학도 없냐? 너는 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작 돈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표현하냐? 뭐 그렇게 평가절하하신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나물에 그 나물이고 그 밥에 그 밥이라죠. 그죠?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색깔은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 어떤 섹터군들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우상향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월가에서 잘 나가는 투자의 명인데, 특히 캠 피셔라는 분, 필립 피셔의 아드님이시죠. 필립 피셔 아들이 쓴 책들,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요, 이 정치적인 이념 색깔 때문에 투자를 그르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그리고 투자 철학을 좀 다시 공고히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